유전자에 에너지장이 있다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짱칸체는 생체의 에너지장을 수신하기도 하고 송신하기도 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바이오트론 혹은 토션 제너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얼개로 되어 있고 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짱칸첸의 이 바이오트론의 구성을 보면은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송신부에서 에너지장을 역이시키고 여기에 이제 물질을 넣고 그다음에 역이된 에너지장을 여기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운반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수신부로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트론을 이용한 실험 내용을 보면은 여기다가 달걀을 넣고 여기다가 오리알을 넣고, 그래서 달걀의 에너지장을 복사해서 그 달걀의 에너지장을 이렇게 오리알에다가 전송한 다음 이 오리알을 부화를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닭과 오리의 잡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없이 유전 정보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형질이 유전되었습니다. 또 유전자에 에너지장이 있다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은 러시아 생물물학자 가제르예프는 지금 여기 이것을 도룡뇽 배아라고 했을 때 도룡뇽 배아의 배후에는 에너지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한 에너지장을 조여주면은 이 도룡뇽 배아의 에너지장이 여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에너지장이 여기된 상태면은 그 다음에 도룡뇽 배아의 에너지장이 여기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고주파를 쏩니다. 이거는 반송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주파를 여기다 쏘면은 도룡뇽 배아의 에너지장이 고주파의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조된 도룡뇽 배아 정보를 개구리 배아에다가 쏘여주면은 이 개구리 배아는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룡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전자의 조작 없이 순전히 에너지장의 조작으로 도룡뇽 배아가 개구리 배아로 전환된 것입니다. 러시아 생물물리학자 가제르예프와 같이 유전자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에너지장을 연구하는 분야를 파동 유전학, 웨이브 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파동 유전학의 예를 들면 유전자는 고유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고 세포 또한 고유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유전자의 에너지장을 역이시킨 다음 유전자의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세포에 조여주면은 유전자의 파동과 세포의 파동이 공명하여 세포의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파동 유전학을 이용하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로부터 에너지장을 채취하고 이를 암세포에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유전자에 에너지장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나중에 후승 유전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물질적인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유전자의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발암 물질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포프는 발암 물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벤조 A 필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데 비해
이와 화학 구조가 매우 비슷한 벤조 이 피레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포프는 거의 비슷한 구조의 두 분자가 왜 엄청나게 다른 작용을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분자의 자외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체에 무해한 벤조 이 피레는 자외선을 조사하면 빛을 받은 그대로를 방사하는 데 비해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벤조 A 피레는 자외선을 조사하면 380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방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포프는 다른 모든 발암물질을 대상으로 자외선을 조사한 다음에 재방사되는 파장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발암물질은 항상 380 나노미터, 요 380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방사하지 않았습니다. 포프는 380 나노미터의 파장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380 나노미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 회복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광 회복이란 가시광선을 차단한 채 어둠 속에서 24시간 이상 세포를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세포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다시 가시광선을 조사하면 죽어가던 많은 세포가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포프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광회복은 38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포프는 발암물질이란 화학적 성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 필요한 380 나노미터 파장의 광자를 차단하는 물질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암물질이란 빛을 받아서 380 나노미터를 재방사하지 못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존재하는 380 나노미터마저 삼켜버리고 체내에 존재하는 380 나노미터의 파장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해석했습니다. 역으로 38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주면 광회복이 일어나서 암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선천성 피부병인 색소성 금피증에서 피부암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빛으로 치료를 해서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380 나노미터를 많이 방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우살이로 암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암물질은 고유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발암물질은 생체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광자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세포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카츠나 제프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분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에너지장이 공명에 의하여 정상세포의 에너지장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구르비치는 유사분열이 왕성한 양파 뿌리의 세포를 담은 배양 접시, 요거와 그리고 유사분열이 없는 양파 뿌리의 세포를 담은 배양 접시를 서로 가까이 두고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사분열이 왕성한 양파 세포가 다른 쪽 양파 세포의
유사분열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구루비치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엇인가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것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양파 사이에 여기에 석영으로 격리하기도 하고, 또 석영 대신에 유리로 격리하기도 하면서 유사분열이 없는 양파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다가 석영으로 격리했을 때는 세포 분열의 정보가 전달되는 데 비해서 여기에 유리로 격리하면은 이쪽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석영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은 자외선이므로 자외선의 빛에 왼쪽의 정보가 실려서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조직에 에너지장이 있다는 또 다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련의 생물학자 구루비치는 발육 중인 이 배아로부터 이 발이 조직의 일부를 떼어서 손이 될 부분으로 이식을 하면은 이 이식된 조직은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조직의 고유의 에너지장, 즉 손이 될 에너지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의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1991년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의 맥크레티의 연구에 의하면은 심장에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한 심장의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도난 모양을 하며 신체 밖으로까지 뻗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뇌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뇌 분야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칼 프리브람이 있는데, 칼 프리브람은 원숭이를 이용하여 15년 동안 기억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알려진 뇌의 해마, 이 노랗게 칠한 이 해마 부위를 아무리 잘라내도 단기 기억은 장애가 생기지만 장기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칼 프리브람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뇌라면은 뇌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구조의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에너지장과 같은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브람은 이 뇌의 에너지장을 홀로그램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프리브람은 홀로그램 기억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뇌의 홀로그램은 뇌의 에너지장을 말합니다. 즉 기억이 이 뇌의 에너지장 홀로그램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장기 에너지의 장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뇌 말고 또 다른 장기 에너지를 보면은 퍼잘 및 실비아라는 과학자의 발표에 의하면은 평소 맥주와 통닭을 싫어하는 사람이 심장 이술 수술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맥주와 통닭이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맥주와 통닭을 즐기던 기증자의 심장이 이식되면서 심장 에너지장에 기증자의 기억이 저장되어 더불어 같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에너지장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심장병을 가진 8세의 여자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은 살해당한 10살 여아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아이는 꿈속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심장을 준 여아를 살해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주위 사람들한테 10살 아이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마침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이 아이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살해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아이가 제시한 범행 시간, 흉기, 범행 장소, 범인이 입고 있던 옷 등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범인이 유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개체에도 N회장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 나사의 대기권 물리학자였던 바바라 브레너는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브레너는 이것을 오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오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는 대중들을 상대로 오라법을 가르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체에 N회장이 있다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독일의 생물물리학자인 포프는 적은 수의 광자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광자 측정기 즉 광정배관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프의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인데 이것은 개체에서 방사되는 생체 광자 즉 개체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프는 27세의 젊고 건강한 여자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하루 종일 방에 앉혀두고 그녀의 손과 앞머리에서 나오는 생체 광자 즉 개체장을 측정하였습니다. 포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방사되는 개체장은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밤과 낮의 주기가 있고 7일 주기가 관찰되었고 14일 주기, 30일 주기, 80일 주기, 270일 주기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이 환경의 리듬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체장의 방사는 계절에 따라 달랐다고 했습니다. 즉 여름에는 방사량이 가장 많고 겨울에 가장 적었으며 광자의 양뿐만 아니라 파장대도 달랐다고 했습니다. 개체장의 방사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상반신과 하반신 그리고 신체의 좌측 가우측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데 저녁 무렵으로 갈수록 사지 말탄에서 방사되는 광자가 높아졌고 생체 광자의 방사가 가장 높은 부위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피부가 어두운 사람은 밝은 사람에 비하여 생체 광자의 방사량이 더 적었고 사람의 얼굴에서는 이마에서 생체 광자의 방사가 가장 많았고 눈은 가장 적게 방사됐다고 했습니다. 개체장의 방사는 나이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균형적으로 방사하는 경우보다는 불균형적으로 방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젊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일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개체장의 방사는 질병 유무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개체장의 방사가 균형을 이루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좌우 어느 한쪽이 반대편보다 항상 높았고 하여튼 개체장의 방사가 불균형을 보이면 건강에 심각한 교란 상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취를 했을 때 개체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개체장의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개체장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생체 광자의 방사량을 비교했는데 유방암세포를 제외하고는 모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높은 생체 광자를 방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생물에는 개체장이 있습니다. 생물에도 런던 개방대학의 매완호 교수는 생물체는 모두 고유의 개체장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개체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즉, 개체장은 살아있는 생체에서 액정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이 액정 구조에서 겔마즘 파동, 코헤런트 웨이브를 방사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매완호 교수는 이중굴절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중굴절 현미경을 이용하여 초파리 유충인데, 이 초파리 유충으로부터 이러한 초파리 유충의 개체장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액정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의 생물물리학자 제임스 오스만은 인간의 몸 전체가 콜라겐과 같은 결체 조직에 의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결체 조직이 많은데, 인체 내에서 이 결체 조직은 물 분자와 결합하여 액정 구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액정 상태에서는, 이런 액정 상태에서는 액체는 이 원자들이 불규칙한데 액체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정 상태에서는 원자 속의 전자들이 원자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전자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의 원자가 되며, 이때 양자 겔마즘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정 상태에서는 압정성 및 초전도상이 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체는 하나의 거대한 액정이라고 했습니다. 침술도 액정 상태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